그러면 대표님, 이렇게 투자를 그러면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여윳돈 100만 원에서 뭐 50만 원은 이 자기 개발이 넣고, 그러면은 또 자기 개발을 하다 보면 또 연봉이 올라가서 당연하죠. 투자 금액이 또 커질 수도 있겠네요. 당연하죠. 그리고 나머지 또 50은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투자를 하는데, 이제 하다가 이제 집을 사야 되잖아요. 집을 사야죠. 집 어떻게 해야 돼요? 집요. 대한민국 청년들의 큰 난제죠. 네. 예. 그러면 저 같은 시대의 사람들은 집 걱정이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좀 덜 하지 않으셨을까요? 덜 했을까요? 네. 덜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닥치고 있는 이 난관이 굉장히 큰 난관이었고 아마 역사적으로 제일 큰 난관이라고 해도 감당할 만한 그렇게 큰 폭의 상승이 있었죠. 집값은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 개인 경험에 비춰서 보면 저도 집이 원래 시골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계속 시골에만 집이 있었어요. 네. 서울에 집이 없었습니다. 이걸 집을 계속 그 당시에 뭐 전세로 이렇게 다니다가 제가 처음에 집을 얻은 게 지금의 목동 아파트. 그죠? 목동 아파트의 집을 목동 신도시 그때. 목동 신도시 9단지의 네. 신도시의 아파트에 저도 그 당시도 지금 기억이 한 3억 정도 주고 샀는데 반은 빚을 냈습니다. 1억 5천 빚은 지금의 얼마에 된다고요? 그럼요. 10배면? 엄청난 빚을 낸 겁니다. 그때는 그렇게 빚내서 사도 되는 게 왜냐하면 과거에 그 집 상승 속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 그 집은 제가 지금 1억 5천 빚에 이거는 뭐 저 CEO가 지나서 말씀드려도 괜찮겠으나 부모들한테 한 반 정도는 제가 받았어요. 뭐 세금을 냈는지 안 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받았고 나머지 이제 한 반 정도 뭐 지금 기억이 한 6천만 원 정도 그 지금으로 한 6억 정도 빚을 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빚을 내서 저는 그 빚 갚는데 얼마 걸렸을 것 같아요? 20년 걸렸습니다. 그러세요? 집 하나 마련해서 빚 갚는데 20년 걸렸습니다. 집값 다 탔는데. 왜냐하면 저는 계속 직장 생활만 해왔기 때문에 제 직장 생활 한 달에 500만 원, 1000만 원 받아서 애들 교육비 내고 학자금 내고 생활비도 하고 원금도 갚아야 되고 이자도 갚아야 되고. 그죠? 그래서 제가 결국은 제 집 명의로 됐던 게 한 20년 걸렸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지금 저희들 같이 그 고성장 시대에도 한 20년씩 걸려서 집을 마련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저성장 시대잖아요. 저금리 시대고 그래서 집을 하나 마련해서 그 원금하고 이자를 갚는 게 여러분들도 20년 이상 걸려야 당연한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주위에서 뭐 너더라도 영끌해서 집을 사니까 뭐 5년 내로 3년 내로 집 못 사면 루즈가 된 기분 천만의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지금도 계시는 분들도 앞으로 아마 빚을 내서 집을 사면 20년, 30년 저보다 더 길게 아마 그 론을 갚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중간에 일본 얘기를 잠깐 하면 제가 일본에 한 9년 살았습니다. 그 주재원으로 한 5년 그다음에 대학원 유학 가서 또 몇 년 해서 살았는데 거기에는 론이 기본적으로 은행에서 대출하는 게 30년 론이 기본입니다.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 앞으로 30년 동안 빚 갚아라. 그래서 제 친구들 제가 그 일본에서 대학교 나올 때 그 제 친구들을 보면 집을 살 때 은행이 대출을 받는데 30년을 집 갚습니다. 30년 동안 직장 생활 끝납니다. 그러면 그 일본에 군대를 안 갔다 오니 한 25 정도 하면 취직을 하죠. 30년 동안 빚을 갚으면 본인이 한 55세. 그죠? 요즘은 정년이 좀 늘어났지만 그 당시에도 한 58세 정도 되면 정년입니다. 정년할 때쯤 자기 집 한 채에 빚을 다 갚습니다. 저희들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한 20년 걸렸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집을 지금 장만 못한 분들은 가슴이 상당히 아플 거고 장만 한 분들은 휴 하실지 모르겠으나 그 집 자체는 그 경기 자체는 5년마다 10년마다 오는 게 아니고 아까 계단 스텝 바이 스텝도 이것도 역시 한 10년마다 한 번씩 큰 폭의 상승이 오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집을 마련하지 못한 분은 지금 살 필요 없어요. 더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지금 산 분들은 더 이상 잘 안 오를 겁니다, 아마.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올랐어. 그래서 앞으로 한 10년, 제가 보기에는 한 10년 정도는 이 상태로
그 횡보한다 그러죠. 어. 횡보 상태로 쭉 가는 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음. 그래서 그 집은 2, 30억 집을 또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 좀 말씀드리면 그 목동에 살다가 자 IMF가 났습니다. IMF 때는 여러분들 뭔지 잘 모르시죠? 그죠? 97년도, 98년도에 한국이 뱅크럽트, 부도난 해였습니다. 그때 그 목동 집값이 6개월 만에 몇 프로 빠졌을 거예요? 6개월 만에. 6개월 만에. 6개월 만에. 지금 30% 빠져. 30% 이상 빠졌어요. 30% 이상. 네, 그거는 목동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모든 부동산 값이 30% 빠졌는데 지방에는 50% 빠졌어요. 반값이 된 겁니다. 야, 그래서 저는 이제 일본에서 유학 경험도 있고, 이 일본에서는 그런 잃어버린 20년, 30년 흔히 이야기하잖아요. 집값이 20년 내내 빠졌습니다. 일본은.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짧은 지식으로 일본에 잠시 살아봤다는 그 지식으로 그래. 그러면 소위 말해 갈아타기를 한 건데 목동 집값을 30% 빠진 집값을 팔았습니다. 내가 팔고 30% 집값이 빠졌어요. IMF 임박했을 때. 와. 나는 이제 IMF 보면 일본에 그런 경험도 있고 지금은 부동산을 파는 게 맞다라고 또 팔고 6개월 만에 30% 빠졌습니다. 굉장히 잘한 거죠. 네. 자, 그래서 거기서 내가 지방을 딱 보니까 그 경기도 어느 지역이었는데 50% 빠졌어요. 자, 그러면 30%를 안 빠진 내가 원 가격을 가지고 두 채 사야겠는데요? 두 채가 아니라 훨씬 큰 채를 집 원래 있던 집의 2배 이상 되는 집을 큰 집을 샀죠. 이제 나는 성공했다. 랐는데 1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년 뒤에 집값이 다시 원위치를 한 거예요. 불과 한 1년 만에. 자, 그러니까 목동 집값은 다시 원위치를 했는데 지방에 있는 집값은 내가 사고도 또 30% 이상 더 빠져요. 그래요? 자, 그래서 내가 거기서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그게 제가 인생 살면서 한 10년마다 한 번씩 온다는 게 그 결단이 뭐냐. 그 지방에 있는 집을 팔고 다시 목동 집 같은 집을 사면 내가 조금의 손해를 보지만 그렇게 사야 되는지 갈아타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계속 쥐고 있어야 되는지 굉장히 큰 기로에 섰는데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지방에 있는 집을 손해보고 샀고 목동 집을 못 샀어요. 왜냐? 내가 파는 가격이 있는데 한 30% 정도 빠졌다가 다시 원위치였으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샀던 게 이 서초동에 다 찌그러지 가는 30수년 된 거지 같은 집을 샀습니다. 그 재건축을 한다고. 그게 벌써 한 2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재건축하는 아파트에 제가 2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걸 우리 전문 용어로 재테크 한다 그러는데 몸테크 했습니다. 몸테크.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몸테크. 네. 몸테크 좀 이렇게 허름한 주택에서 좀 버티면서 재테크하는. 그렇죠. 그 몸으로 때우는 테크를 한 20년 살았습니다. 그 강남의 서초구에 있는 아파트 지금도 그런 오래된 아파트가 있습니다만 한 40년 정도 되면 여러분 아파트 교통은 강남역 근처라서 좋을지 몰라도 상태가 어땠을 것 같아요. 첫째, 지금 여러분들 젊은 특히 분들 보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농물 나옵니다. 농물. 온 동네 아파트에 G2성입니다. 정말요? G2성입니다. 예. 그리고 온 동네 방에 바람 새고 그다음에 그 라디에이터를 혹시 아세요? 라디에이터? 라디에이터. 그 김 나오는 라디에이터가 다 설치된 아파트입니다.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를 하면 보통 그 1열, 2열, 3열 주차를 많이 합니다. 3열 주차. 제가 직딩은 아침 7시에 출근을 해야 되는데 차를 가지고 갈 경우에 거기서만 한 2, 30분 걸리겠는데요. 그 아파트 경비한테 얘기해서 앞차 빼주고 뒤차 빼주고 그 요즘에 그 앞뒤리 밀만 되지 않겠냐. 그런데 밀 수가 없어요. 왜냐? 경사가 돼 있어서 아파트에 경사가 돼 있어서 굴러갑니다. 그래서 좀 더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워놓습니다. 그래서 나가는데 지금 말씀대로 20분씩 길러서 밤 11시쯤 다시 나가서 내가 내 차 앞을 좀 빼기 좋은 대로 살짝 주차를 해놓고 들어가는 그런 웃픈 내용이 있고 눈이 오면
절대 차를 못 움직입니다. 눈이 오면. 그리고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뭐 서초동 사는 사람이 뭐 무슨 호화스럽게 그런 이야기냐 하지만 차 위에 세차를 못 합니다. 그 새똥. 그다음에 나무에 떨어진 진액이라고 있어요. 진액. 떨어져서 아예 세차는 포기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아파트에서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오래된 아파트에서 10년 내지 20년은 몸테크. 10년, 20년을요? 20년. 예. 저는 20년 살았습니다. 20년. 지금 말씀드린 이 상태의 아파트를 20년을 살았습니다. 정말요? 20년 살았습니다. 그럼 저도 웬들 저도 직장 생활이나 하면서 좀 좋은 데 가서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 라디에이터 아니고 그죠? 따뜻한 바람 나오고 에어컨 있는 아파트에 살고 싶죠. 주차도 지하 주차장인데 살고 싶죠. 그런데 거기 나가는 순간 제가 못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지금 그 강남 건저리에 그 재건축하는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제 같은 몸테크를 적어도 한 10년, 20년은 다 하신 분들이고 또 일부는 아주 또 일부는 꼭 시세를 차익을 노리해서 투자를 했다가 돈 번 분도 있고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젊은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지금 이 세상에 집을 사서 20년, 30년 그릴 건데 어떻게 하겠냐. 그거는 저희들 때도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금이 그 인생살이의 최악인 같이 그렇게 너무 절망할 필요는 없다라고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야, 아까 그 목동 아파트도, 그러니까 과거에도 집은 비쌌던 거고, 네. 그 다음에 강남 아파트도 뭐 과거는 지금보다 낫지 않냐 사는 거에 있어서 그러니까 네.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네요. 물론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게 결국은 재건축이 된 건가요? 저는 평생 처음으로 환갑 때 지하 주차장에 있는 집에 가 살아봤고 평생 처음으로 에어컨 나오는 집에서 벽걸이 에어컨 있잖아요. 우리 집에 있는 천정 에어컨. 네, 세우는 에어컨 뭐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런 데 살아봤고 그다음에 그 엘리베이터 저 목동 아파트나 그다음에 여기 강남에 살 때는 뭐 지하 주차장 자체도 없었지만 있다 하더라도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계단입니다, 전부 다. 물론 이제 아파트 올라갈 때는 엘리베이터가 있지만 지하 주차장에서 지상으로 오는 데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데 굉장히 많습니다. 장봐와서 혹은 지하에 주차해 두면 그거 다 들고 올라가는 그런 상당히 좀 열악한 환경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목동 아파트를 잘 사셨는데 IMF 이후에 그 지방 아파트를 그러니까 목동을 매도하고 지방 아파트를 사는 약간의 뭐 판단의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큰 실수를 하고 했죠. 네.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거를 만회하려고 했을 때는 이 서초 네. 이게 미래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그 구축 아파트가 네. 가장 최선의 선택이었던 거고. 자, 그리고 20년 전에 제가 이제 들어올 때 그때도 네. 이 아파트가 몇 년 있으면 재건축 될 거다. 재건축 될 거다. 그게 계속 연기되는 거예요. 라고 몇 년 연기를 했냐. 15년 연기를 됐습니다. 15년. 그렇구나. 이 아파트랑 똑같은 똑같습니다. 거네요. 예. 와. 저는 뭐 한 5년 있으면 될 거라고 해서 들어왔는데 10년 있어도 재건축이 안 되고 15년 그렇구나. 만에 재건축이 됐습니다. 와, 제가 이게 진짜 이야기만 많이 듣고 실제 이거를 경험해 보신 분의 이야기는 처음 들어가지고 와. 제가 여기 또 새 아파트하고 또 헌 아파트 약간 또 별개의 스토리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실 이야기니까 제 후배 하나가 지금 강남에 있는 아주 고층 아파트 38층에 강남 한강 뷰 있잖아요. 제일 좋은 데 딱 살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뭐 우리끼리는 다 아는 이야기인데 석 달 동안은 꼭대기 38층 아파트 서면 밑에 한강의 뷰가 쫙 보이고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좋아 보이죠? 네. 그래서 강변 북로에 차 다니는 것도 조경도 좋고 밑에 88도로 다니는 것도 좋습니다. 매일같이 저녁만 되면 그리고 방에 불을 꺼놓으면 밖에 야경이 더 잘 보여요. 방에 불 어슴푸리하게 해놓고 촛불 피워놓고 와인끼리 그중에 또 소주나 이거 와인 하면서 그리 쨍쨍 했는데 딱 석 달 살다가 못 살겠다. 왜요? 왜일까요? 자, 대한민국 최고의 뷰를 가지고 있는 고층 중에 제일 꼭대기 층에서 난방이 안 될까요? 온방이 안 될까요? 다 잘 되죠. 난방, 온방, 모 동네 기계와 그리고 38층인데 물도 틀면 술도 쾅쾅 나와요. 그죠? 완벽해 보이죠. 뭐든지 기계화의 단점이 여기서 나옵니다.
38층 아파트를 엘리베이터로 빠른 속도로 올리려면 뭐가 많이 필요할까요? 동력이 많이 필요하죠. 옛날 아파트에 가면 엘리베이터 속도 천천히 늘어서 뭐 기계음이 날지 몰라도 약간의 막 삐걱삐걱하는 그런 기계음이 날지 몰라도 38층이 빨리 오려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소음 어떤 게 있냐면 슝슝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바람 기계하고 바람의 이 소리가 가끔 또 물을 올리려고 그러면 밑에 있는 물을 38층까지 빨리 공급시키려고 그러면 그냥 일반 모터로 되는 게 아니고 고성능 모터를 해서 물을 빨리 올려줘야 됩니다. 그 물이 올라가다가 물이 그렇게 쭉 연결되는 게 아니고 물이 조금 올라가다 여기 공간이 있으면 그걸 채우려고 밑에 물을 올리면 대포 소리 난대요. 뻥뻥 하는 소리가. 자, 이게 뭐 평당 뭐 억씩 한다는 이 아파트에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안 되는 소리입니까? 이 친구도 그 해외에서 오래 살아서 그런 층간소음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민감한 편인데 어느 날 석 달 살다가 와인 먹다 보니까 여보 무슨 소리 안 들려? 그런데 자기네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그 소리가 소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들은 척하고 그냥 야 아파트 좋아 경치 좋아 그런 거 매일 뭐 와인 짱짱하고 놀았대요. 근데 석 달 만에 서로 고백을 한 겁니다. 여보 야. 사실은 내가 저 소리 때문에 밤새 잠을 못 잤어. 그래 당신 무슨 소리 들었어? 그러니까 한 10개쯤 나오더래. 10개. 우리같이 오래 살던 아파트에 사는 성감소음은 뭐냐면 위층에서 애들 뛰어노는 애들 뛰는 거. 그리고 뭐 가끔 뭐 부부싸움 뭐 소리 들리는 거. 아니면 뭐 옆집에서 누가 뭐 노래 부르고 하면 가끔 들리는 거. 그리고 엘리베이터나 그 문 쾅쾅한 소리 잠깐 들리고 그게 다입니다. 그런데 그 새 아파트에서는 그런 소리는 안 들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계음, 진동음 사람이 살 수가 없을 정도다. 그렇구나. 라고 해서 이 친구가 지금 어디 사느냐. 지금 서초동에서 제일 오래된 한 40년 된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아, 정말요? 예, 살고 있습니다. 여기는 너무 좋아 그림이 있어. 거기도 자기가 층간소음으로 고생을 했기 때문에 12층 꼭대기 사니까 위에서 나는 소리 안 들리죠. 그러면 아파트 소음이 없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행복은 지금 사는 게 훨씬 삶의 질이 좋고 행복하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됐습니다. 이 친구가 돈도 많이 벌고 아파트를 사면서 자동차를 아주 전기차 아주 고급 외제차를 샀는데 거기 주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 대수도 널널하고 고급 아파트에서는 지하에 탁 넣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 아파트에는 충전기가 없나요? 충전기도 설치 없고 세울 데가 없어요. 어떻게? 네. 세울 데가 없어요. 세울 데라고는 저 구석에 가면 아주 좋은 자리 한 두세 자리 정도 있는데 거기에서 빠져나오면 딴 사람이 차를 대면 이 사람 차는 고급 차인데 중간에 놔두면 딴 사람이 밀기도 하고 그죠? 밀고 또 외제차는 아시겠지만 자동 락이 돼서 밀 수가 없어요. 그때마다 차 빼주러 와야 됩니다. 하루에 2번씩 차 빼주러 나와보세요. 짜증나죠? 그래서 웃픈 스토리가 이 친구는 그 고급차를 구석자리에 탁 모셔놓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고급차 타고 가야 될 때만 타고 나머지는 지하철, 택시, 버스 타고 다닌다는 그런 웃픈 스토리가 실존하는 스토리입니다. 야,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런 크게 많이 성공하시고 돈이 많으시고 자산이 있으신 분들의 이야기가 뭐 예를 들어 그런 분들이 뭐 0.1%라고 한다면 그분들의 이야기는 사실 많이 안 퍼지잖아요. 그분들이 겪는 일상의 고충들 다 좀 이렇게 그 이하에 있는 경제적으로 그런 분들이 선망의 대상이기만 하고 완벽할 것만 같고 근데 이런 게 또 있으니까 되게 재밌네요. 저 책이 어른의 재미인데 이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얘기가 다 녹아져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말 난 김에 또, 제가 모채벌 회장님 이야기 좀 해드릴까요? 실명한 말씀 못 드리고. 네. 그 모채벌 회장님이 그렇구나. 재밌네요. 뭐 매일 무슨 한정식이나 이탈리안이나 일식집만 가실 것 같죠. 네. 점심시간에 특히 천만의 말씀이요. 우리가 모채벌 회장님하고 제가 사장단 회의 때 마치고 나면 그 회사 근처에 있는 주로 가는 게 뭐 냉면집, 김치찌개집 이런 데를 자주 갑니다. 가면 그 재벌 회장님이 탁 가서 이제 한 4명 있으면 김치찌개 4인분 시키고 꼭 시키는 게 또 있어요. 아주머니 계란말이 하나 해주세요.
그 계란말이 하나 뭐 한 5, 6천 원 더 주면 해줍니다. 계란말이 드시고. 그 다음에 돼지고기 좀 많이 넣어주세요. 김치찌개 한 그릇 8천 원 하면 이제 우리 회장님이 계산을 하는데 뭐 팁을 한 10,000원씩 정도 이렇게 그 아주머니한테 드리기도 합니다. 하면서 그분들이 보세요. 계란말이 하나 더 주세요. 그 다음에 돼지고기 좀 많이 넣어주세요. 또 나중에 또 신라면 또 라면도 하나 더 주세요. 라면 사리. 똑같습니다. 대한민국 재벌 제가 그렇구나. 재벌 기업 3군데 있을 때 그랬죠. 네. 그중에 제가 2분들 오너분들하고 밥을 먹어봤는데 한 분들은 못 먹어봤고 그분들 여러분들 먹는 거하고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 똑같습니다. 생활이 똑같습니다. 그런 분들도 더 불편한 게 있어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그런 재벌들이 굉장히 불편했고 힘들었을 겁니다. 이거 비밀인데 얘기해도 되나요? 할까요? 네. 그런 분들은 쉽게 얘기하면 얼굴이 팔려서 대한민국에 어디 가고 싶어서 갈 데가 별로 없잖아요. 우리는 삼겹살 먹으러도 가고 그리고 또 뭐 약간 돈이 생겨서 좋은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파게티 와인도 안 먹으러 가고 그죠? 마음대로 갈 수가 있어요. 좋은 데 갈 수도 있고 대중적인 데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재벌 회장님들이 그런 데 갈 수가 없죠. 특히 그 재벌 회장님들 같으면 그 해외 그 론칭된 그런 사무소가 많아서 날씨로 예를 들어서 한국이 되게 더울 때는 좀 시원한 지역에 있는 그 북유럽이나 뭐 캐나다나 아니면 저 남쪽에 뭐 뉴질랜드나 이런 데에도 회사가 있으니까 그때 이제 현지 법인 방문도 하고 일도 보고 그 날씨 좋으니까 그쪽 휴식도 좀 하고 그죠. 그리고 또 겨울 되면 한국이 되게 추우니까 뭐 따뜻한데 하와이도 가기도 하고 또 남쪽으로 가기도 하고 가는데 제가 아는 모 재벌 회장님들 중에 한 분이 이 스키를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 계세요. 제가 스키장에서 한두 번 뵀는데 제가 참 이 나이에 스키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그분이 이제 말씀이 자기는 스키 타러 국내는 잘 못 가니까 얼굴이 팔려 있으니까 주로 이제 해외 갈 때 거기서 스키 타고 이렇게 즐겼는데 한국에서 스키 용평 스키장, 지산 스키장, 하이원 스키장 가서 헬멧 있는데 헬멧 쓰고 있으면 누군지 몰라요. 그 밥 먹을 때 벗어야 돼 헬멧을. 그럼 불편한 게 자기는 헬멧 먹고 있는데 저 직원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 그분을 못 알아볼 것 같지만 다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헬멧 쓰고 안경 이렇게 쓰고 있으면 밥을 먹으면 그래서 구석에서 헬멧 쓰고 밥 먹고 있는 사람은 재벌이거나 아니면 헬멧을 너무 작은 걸 써서 못 먹는 사람이나 둘 중에 한 명입니다. 아, 그렇구나. 재벌들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걸 먹고 입맛, 밥맛 다 똑같습니다. 하는 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재벌들이 오히려 더 좋아하는 게 맨날 그 와이키키에 야자랑 밑에서 와인 마시는 거 좋아한다고요? 석 달만 해보세요. 매일 먹어보세요. 와인. 소주 생각 절로 납니다. 똑같습니다. 그렇구나. 파이어 할 필요 없습니다. 야, 오늘 진짜 제가 진짜 유튜브도 많이 보고 진짜 이런 책들도 그래도 요즘에는 좀 많이 보는 편이긴 한데 와, 이런 얘기는 생전 처음 들어봐요. 그렇습니까? 이런 이야기 보따리는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딱 말씀을 들으면서 딱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게 이게 진짜 과거나 현재나 뭐 어느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그게 대동소이한 거고 그리고 부를 일구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고통이 따를 수도 있다는 거. 당연하죠.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겁니다. 예. 그리고 또 부자가 되고 나서도 막 엄청 막 유토피아가 펼쳐지고. No. 그러면 제가 그분들의 세계를 잘 압니다. 그런 게 아니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른의 재미, 네. 균형 네. 이런 걸 이제 찾아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네. 그래서 이 책에서 좀 말하고자 하는 좀 네. 중심 메시지가 있다면 몇 가지 소개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어른의 재미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제목을 보고 약간 뭐 핑크 색깔 나는 책이냐 또 표지도 마침 또 핑크고 해서 그 책을 펴보고 좀 실망한 분도 계셨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절제와 균형이 그야말로 제일 재밌고 절제와 균형. 오래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책의 카바에도 보시면 제가 중간에 그 요가 자세하는 그림이 나오죠. 제가 접니다. 저를 그리라고 그랬는데 좀 기분이 제가 훨씬 잘생기셨네요. 잘생겼습니까? 네, 그렇습니까? 잘생기셨는데. 감사합니다. 저게 글로벌 랭귀지, 바디 랭귀지입니다. 나무 자세라고 나무 자세 손을 이렇게 하고 다리를
한쪽 다리를 올려서 균형을 잡는 게 저 나무 자세가 가장 기초 자세이자 대표적인 인도 요가의 그런 글로벌 랭귀지가 바디 랭귀지가 나무 자세입니다. 저 자세를 하면서 눈을 조금만 좌우로 돌리면 무너집니다. 자세가 서 있지를 못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그렇구나. 눈을 감아도 또 넘어집니다. 그러면 안 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눈을 뜨고 무릎 뜨고 앞에 있는 특정 목표 특정한 점을 딱 쳐다봐야지만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게 이제 우리 그 몸의 그 뭡니까 저 균형을 잡는 그런 게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해서 젊은 분이나 나이 든 분들한테도 굉장히 그 추천되는 그런 자세입니다. 저도 한 맨 처음에는 1분, 2분도 못 서 있다가 네. 이것도 오래 하니 5분, 10분 지금은 뭐 한 10분 정도도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게 마찬가지지만 매일 조금씩 하면 그렇게 이룰 수 있다는 게고요. 직장 생활이 많기 때문에 직장 생활 직딩들한테 제가 딱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직장 생활 별거 없다. 별거 없더라. 지금 하고 있는 본업이 지금은 하자는 일 같아도 그게 한 5년, 10년 정도의 내공이 쌓이면 결국은 그 기술을 누가 알아주고 그래서 스텝업을 할 수가 있더라.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또 제일 그 중요하게 강조했던 부분이 체력이라는 부분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거나 자기 투자를 하거나 일단 일정 부분을 내 돈 버는 것만은 만족이 안 되고 사회에 혹은 세상에 기여를 한다는 그런 프라이드가 생기면 더 만족할 수 있겠죠. 그러려 그러면 퇴직해서도 조그만 돈이라도 스몰만이라도 계속 벌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체력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체력은 또 저는 옛날 말로 이야기하면 체력이 곧 국력이다. 아주 뭐 올드 스토리죠. 그 왜 그럴까요? 지금도 맞습니다. 이게 제가 체력이 가지고 몸 튼튼하게 되면 특히 이제 약간 나이 든 분들한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폐를 안 끼칩니다. 병원에 안 갔대요. 약국에 안 갔대요. 내 스스로 나이 들어도 계속해서 내 체력 관리를 해왔으면 그 자체가 나라에 애국하는 길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특히 이제 그 유산 있잖아요. 유산이 우리가 이제 은퇴 세대가 되었으니까 유산도 플러스 유산이 있고 마이너스 유산도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뭐 자식들한테 플러스 유산을 줄 수 있는 세대는 벌써 지나가고요. 최소한도 마이너스 유산. 내가 아파서 넘어져서 남은 재산 다 탕진하고 자식들한테 폐를 끼치는 게 그게 마이너스 유산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유산이 없거나 그다음에 나라에 애국하는 길은 체력을 기르는 것이 제일 좋다. 그래서 이 체력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 개발. 젊은 분들은 아까 반은 투자하고 반은 네. 그죠? 자기 개발하라고 그랬죠. 네.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직장 생활에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급하게 1년, 2년에 성공하는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제가 직장 생활 거의 한 40년 해봤으면 아마 여러분들은 여기보다 얼마 더 해야 될까요? 한 2, 30년 더. 그렇죠. 우리 홍 대표님 뭐 지금 한 몇 년 하셨나요? 한 저도 한 10년 좀 넘은 10년 하셨죠? 네. 제가 모르긴 몰라서 플러스 한 4, 50년 남아야 될 겁니다. 네. 그 호흡이 길기 때문에 네. 그래서 길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분 하다 보면 그 연차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분명히 보인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네. 네. 아, 그러니까 오늘 되게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되게 희망을 좀 얻게 된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주변에서 하도 메시지가 네. 막 무슨 상대적 박탈감 이런 네. 거 좀 얘기하고 미래에 희망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고 진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가진 거는 작은 것 같은데. 네. 근데 이거를 꾸준하게 네. 5년, 10년 이렇게 하다 보면 네. 스텝업을 할 수 있는, 스텝업. 레벨업을 찬스 할 수 있는 분명합니다. 네. 온다는 거. 네. 그리고 또 그거를 대표님께서 스스로 네. 집 문제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이런 네. 스토리를 통해서 재벌 스토리를 너무 재밌게 들었는데 아,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너무 생생하게 더 네. 각인할 수 있었던 네.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어른의 재미를 쓰신 진영호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